제2의 뇌, 장혁명.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김나영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죠.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 인간도 먹어야 생존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죠. 다만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과적인, 즉 몸을 유지하는 근육, 기관의 근간을 구성하는 영양분을 얻고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화의 과정을 거쳐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되는 방식으로 인체 대사가 돌아가죠. 따라서 우리 몸의 기본인 소화와 흡수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소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위와 장 자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흡수란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소들을 주로 소장의 육모판을 통해 체내로 빨아들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영양소를 우리 몸의 구조를 유지하고 에너지로 이용하여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흡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체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인체가 약해지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해질 경우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장이 우리 몸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입과 코로 들어온 것을 100%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들이마시는 숨을 통하여 코로 들어온 산소는 인체에 들어와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 후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노폐물이 인체 내에 쌓이면 독이 되므로 내쉬는 숨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시키죠. 이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호흡에 흡수와 배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인체의 생명 현상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체는 흡수와 배출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죠. 입으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만들어진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소변과 대변이 바로 배설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중에 대변은 장에 의해 배설되는데 이때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체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부패하면서 독소로 작용하여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므로 장은 인체에서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장이 인체의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인체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건강 상식으로 미뤄볼 때 면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자연 면역, 획득 면역을 담당하여 나쁜 세균이나 암세포와 싸우는 B 또는 T 림프구 등 혈구세포일 것입니다. 또한 근육과 탄탄한 몸을 연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반의 구조가 인체의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나 혈구가 건강하고 골수도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 요소만이 면역력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 몸이 방어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면역력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면역세포 등이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죠.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육만이 아니라 영양, 운동, 스트레스 조절, 수면 등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면역세포인데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장내 면역세포의 부조화로 인해 만성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장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세포 역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인체의 면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리의 면역력에 적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장은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남녀 차이에 관련된 의학을 성차의학이라 하며 이는 실제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성차의학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소화기 의사들조차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처럼 성차의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의학 분야입니다. 성차의학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질병이라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병 원인 파악과 치료에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차의학에서 남녀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호르몬이나 유전자에 의해 차이가 나는 성적 측면이고, 둘째는 남녀로 태어나 사회 문화적 역할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젠더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이 남녀 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으나 실제 질병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차의학이죠. 남녀는 각 질환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성호르몬이나 유전적 성향이 질병에 영향을 주거나 또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여건이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들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젠더적 차이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인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볼 때도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실제 남녀 간의 역학이나 증상 발현 차이에 대해 기술하긴 했죠. 하지만 실제 의학이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들에 있어서 발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행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남녀 차이에 대한 발견으로 질병의 발생이 남녀 간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차의학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의학 발전의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맞춤의학 내지 정밀의학의 기본인 성차의학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제창되었다고 알려진 뇌장상관이란 뇌와 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뇌와 장은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뇌장상관 관계에서 스트레스에는 자율신경이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등을 일으키게 되죠.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부교감 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 뇌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의 신경은 이것을 알아차려 장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응했죠. 장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체내의 소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만약 인체가 이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극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장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 운동을 저하시켜 에너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다시 뇌로 전달되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장의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장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와 장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만성 장질환의 대부분이 이런 뇌와 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유와 함께란 유튜브로 인기 유튜버가 된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태우 교수는 인간의 뇌에 이런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리를 긍정적 생각으로 끊어내면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생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반응하면 뇌의 생각이 장에 전달되어 장신경도 좋은 쪽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와 장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 장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적 생각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과잉 자극 상태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장뇌 연결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과 뇌 사이에 생체 신호를 주고받는 미지의 길이 있음을 뜻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뇌과학자의 경우는 뇌장 연결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면서 정신적 영역이 먼저고 이후 장이 반응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이 미지의 길을 연결시켜주는 주체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비슷한 생후 1개월 된 아기 돼지의 장내 미생물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뇌와 혈액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죠. 연구팀은 이 사실을 통해 장내 세균인 루미노코쿠스가 신경전달 물질인 코르티솔을 이용하여 뇌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져 장내 미생물과 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이언 캐럴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91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과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둘 간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셀레넨 논문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장점막에 분포하는 내분비 세포들이 주변 신경세포를 통해 뇌에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에서 생성되는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금세기 초부터 혈청 혈관 수축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1948년 라포에 의해 화학적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주로 뇌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이 연구되어 왔으니 실제 신체 내 분포를 보면 소화관에 95%가 존재하고 나머지 5%가 중추신경계에 존재합니다. 소화관에 있는 세로토닌 중 90%는 신경이 아닌 내분비 세포, 즉 엔테로크로마핀 세포에 존재하며 나머지 5%가 내장신경에 존재합니다. 즉 이는 장내 내분비 세포가 음식이나 장내 미생물의 자극을 감지하여 이를 장내 신경세포에 전달하고 장내 신경세포가 뇌에도 전달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장과 뇌의 연결에 장내 미생물뿐 아니라 세로토닌을 매개로 한 장내 특정 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기에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장과 뇌 사이에 연결축이 생겼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연구들은 초기 단계에 있기에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위, 췌장, 소화효소 등 하루에 분비되는 효소의 양이 무려 7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이 효소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장내 점액질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죠. 이처럼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장, 간, 신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실 경우 각각의 기전에 의해 질환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의 경우 혈액 펌프질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물이 많이 들어와 혈액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심장 펌프질에 부하를 줘서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물이 장 전체를 거치면서 청소해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기상 직후라든지 식사 후 2~3시간이 지났을 때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병원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포드맵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중 비교적 작은 크기의 분자로 이루어진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분 위주로 구성된 음식은 장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므로 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가 차면 당연히 대장 운동이 저하되고 복통과 설사 등 장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장내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을 포드맵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음식을 포드맵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포드맵 식단의 핵심은 저포드맵 식품을 섭취하여 장 트러블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실제 모나시 대학교 연구팀은 저포드맵 식이요법을 이용하여 장 트러블 증상이 75%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